한동훈을 그렇게까지 띄우던 언론은 왜 이제 와서 조용히 장동혁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걸까요? 국민의힘 안팎의 분위기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편집국의 기류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전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특정 매체 한두 곳의 반응이 아니라 복수의 기자들이 비슷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동혁 쪽의 힘이 생각보다 센 것 아니냐. 장동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당원과 지지층의 규모가 예상보다 큰 것 아니냐. 이제는 보도 비중도 실제 정치 지형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데스크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에게는 새삼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분들은 장동혁 대표가 일부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어 버티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당원들과 보수 성향 청년들의 지지가 실제 현장으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왔습니다. 전통 언론은 이제야 그 장면을 보기 시작한 셈입니다. 최근 보도 흐름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과거처럼 당 지도부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기사는 줄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던 보도도 예전만큼 쏟아지지 않아요. 보도량이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고 있고 장동혁 대표의 움직임을 직접 취재하려는 기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현장에는 많은 언론인이 찾아와 지도부와 의원들의 동선을 취재했습니다. 최수진 의원이 주관한 청년 간담회 역시 언론이 현장의 분위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행사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보수 진영의 청년과 당원들이 누구에게 실망하고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지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기존 기득권 정치인들이 공부 모임과 개파 모임을 오가며 개혁을 말하는 동안 정작 당원들은 그런 정치 문법 자체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시민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내려다보며 훈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시민 가운데 한 사람처럼 섞여 이야기를 듣고 반응했습니다. 과거 보수정당 대표에게서는 쉽게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었죠. 보수 정당의 지도자라고 하면 청년을 가르치려는 모습부터 떠올랐습니다. 현장의 감정과 동떨어진 권위적 태도가 반복됐어요. 그러나 올림픽공원에서 장동혁 대표는 제1야당 대표라는 직함을 앞세우기보다 시민들 틈에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언론이라면 바로 이런 변화를 취재해야 합니다. 보수정당이 청년들과 어떤 방식으로 다시 연결되고 있는지, 기존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계층과 어떤 접점을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한동훈의 첫 토론회에서는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방송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자리를 채웠다고 합니다. 한동훈은 그동안 여러 공부 모임과 토론회, 정치 행사에 부지런히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중심이 된 자리를 열었을 때 확인된 정치적 외연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론이 만들어준 확장성의 이미지와 실제 조직력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위험 신호가 나타납니다. 언론이 장동혁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 보고 언론이 반성했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왜 장동혁을 보지 않았고 왜 한동훈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기준을 이제 와서 장동혁에게 적용하느냐는 점입니다. 최근 일부 보수 언론은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공천을 받기 어렵다거나 여야가 강성 지지층의 포로가 됐다는 취지의 사설을 내놓았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이후 강성당원을 앞세워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당대표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따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냐는 문제입니다. 언론사도 자사를 공격하고 기밀을 외부에 넘긴 직원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데려와 승진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조직은 최소한의 신뢰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물론 무엇이 배신이고 무엇이 정당한 비판인지는
개별 사실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와 책임 자체를 모두 강성 정치로 몰아붙이면 어떤 조직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은 일부 언론이 국민의힘 지지율 15%를 강조하며 15대 2 수준의 대패를 예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가 그 예상보다 나았고 서울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성과를 냈다면 언론은 먼저 자신의 전망이 왜 빗나갔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정말 참패였다면 어떤 기준에서 참패인지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고 예상보다 선방했다면 그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선거 전에는 괴멸을 전망해 놓고 선거 후에는 예상과의 차이를 지운 채 무조건 지도부 책임만 요구한다면 그것은 분석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은 해석입니다. 더 큰 모순은 이른바 제왕적 당대표 논란에서 나타납니다.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와 공천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같은 언론은 당대표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금처럼 집요하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도 아니었고 공천과 공천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는데도 그때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동혁이 당의 주류로 올라서자 갑자기 당대표 권한이 위험하다는 주장이 쏟아집니다. 권력 집중이 문제라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동훈의 권한은 개혁의 도구이고 장동혁의 권한은 독재의 수단이라고 부른다면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언론의 선호입니다. 그래서 모든 논리를 일관되게 만들려면 언론이 먼저 한동훈에게 적용했던 예외적 기준부터 버려야 합니다. 한동훈이 주류였을 때 침묵한 사람들이 장동혁이 주류가 된 뒤에야 제도 문제를 들고 나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대표 구조를 비교해봐도 국민의힘 대표만 제왕적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방송에서는 국민의힘의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할 경우 지도체제가 흔들리는 규정이 있고 당원들이 대표를 소환할 수 있는 장치도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표가 일부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어 구조적으로 대표의 권력이 더 안정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세부 규정은 각 당의 당원과 당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대표가 아무런 견제 없이 임기를 보장받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가 임기를 온전히 채우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대표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서라기보다 당원들이 선출한 대표조차 의원과 개파의 압박으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대표가 나올 때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제도를 뒤집는다면 당원들의 표는 장식품으로 전락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강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당원들을 한 줌에 불과한 사람들, 국민 전체와 동떨어진 집단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당원들이 무섭고 당위 강성 지지층에 포획되어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당대표 폐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원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가능하다는 것이 방송의 주장입니다. 일부 인사들이 당원들이 아직 국민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인사들이 당원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는 장면은 당원 존중과 거리가 멉니다. 여기까지 보면 결론은 간단해 보입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공간이 줄고 장동혁의 공간이 늘어났으며 언론도 결국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한동훈을 버리고 장동혁을 선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나타납니다. 언론이 사람만 바꾸고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제는 한동훈의 권력을 개혁이라고 불렀다가 오늘은 장동혁의 권력을 독재라고 부르고 내일은 또 다른 유력자를 찾아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줄 바꾸기입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권력 이동에 따라 자리를 바꾸는 플레이어가 되면 보도는 사실을 설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밀고 당기는 도구가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통찰은 분명합니다.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말투가 부드러운지 거친지가 아닙니다.
언론과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도 아닙니다. 그 권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에게 책임지는지 실제로 국민과 당원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민주적인 것은 아니고 강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반드시 국민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올림픽 공원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언론이 소장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회의실에서 공부 모임과 개파 모임을 이어가고 정치 경력이 수십 년인 인사들까지 개혁 세력으로 포장됩니다. 반면 시민들 사이에 직접 들어가 대화하는 당대표는 강성 지지층의 대표로 축소됩니다. 새로움을 취재해야 할 언론이 오래된 기득권을 새 것처럼 포장하고 실제로 새로운 장면은 위험한 현상처럼 묘사한 겁니다. 신문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론이 자기 역할을 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당 보조금 논쟁도 같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일부에서는 정당이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으니 당원의 뜻보다 이른바 국민 여론을 더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당 보조금은 국가가 정당의 노선을 통제하기 위해 주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후보를 제시하고 선택받은 정당이 입법과 정당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율성을 포기해야 한다면 보조금을 받는 기업과 시민단체, 정부 광고를 받는 언론도 모두 권력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논리를 한동훈 시절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장동혁 체제에서만 꺼낸다면 순수한 제도 비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민심과 당심 가운데 무엇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냐가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명분으로 당원들의 선택을 언제든 무효화해도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야당 대표의 권한을 두고 연일 사설을 쓰는 동안 훨씬 더 무거운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방송의 두 번째 큰 주장입니다. 바로 수사기관을 상호 견제해온 보안수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방송은 관련 법안이 필리버스터 종료 뒤 통과됐고 정부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와 법조계는 물론 민주당을 지지해온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진영의 호불호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다른 기관이 수사가 충분했는지 확인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는 권력 남용과 부실 수사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그 장치가 사라지면 첫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축소되거나 중요한 증거가 누락됐을 때 바로잡을 통로가 줄어듭니다. 운전자가 앞을 잘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차량의 후방 거울을 떼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방송은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진 관련 고발 사건, 서영교 의원 관련 사건, 광주에서 벌어진 중대한 범죄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보안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각각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례들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경찰의 최초 판단이 언제나 완전하다고 전제할 수 있는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도 한 기관의 판단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안전한지, 피해자가 재검토를 요구할 길이 사라졌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위험 신호가 나타납니다. 제도를 먼저 없애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태도입니다. 법률은 다시 개정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종결된 사건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지고 공소시효는 지나가며 피해자는 다시 같은 시간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정책 실패는 문서 한 장으로 취소할 수 있어도 그 정책 때문에 무너진 삶과 사라진 기회는 원상복구되지 않습니다. 방송은 임대차 관련 법안, 코로나 시기 정책, 최저임금 인상, 연기금 운용 문제 등을 떠올리며 사후 수정론을 비판했습니다. 각각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큰 제도를 바꿀 때 실패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안전장치를 남겨둬야 한다는 원칙은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한 사람의 자유와 피해자의 권리를 좌우하기 때문에 실험하듯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 지점에서
강성 정치의 의미도 다시 보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원들이 강성이라고 비판받지만 정작 의원들은 당원들의 선택을 무시하고 당대표 제도 폐지까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반면 방송은 민주당이 핵심 지지층의 요구에 맞춰 국가 형사사법 체계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 두 현상을 같은 강성 정치라는 말로 묶으면 본질이 사라집니다. 한쪽은 당내 대표성과 권리의 문제이고 다른 한쪽은 국가 제도 전체에 미치는 정책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은 법으로 바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는 범위가 줄고 정권까지 바뀐 상황이라면 국회에서 다시 다수를 확보해 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방송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 문제를 포함한 여러 의혹을 규명하고 법치와 경제 정책을 둘러싼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개별 의혹은 증거와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견제 장치를 없애는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공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시선을 민주당 전당대회로 돌려보겠습니다. 방송은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경쟁을 단순한 당권 싸움이 아니라 향후 공천권과 서울시장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전으로 봅니다. 오세훈 시장 재판과 관련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판결문이 촘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하면서 향후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민주당 내부의 두 번째 전쟁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이 이미 그 이후의 권력 지형을 계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친명계가 공천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이용해 지도부 책임론을 만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됩니다. 이것은 방송 진행자의 정치적 전망이지 확인된 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후보 공천과 차기 선거를 둘러싼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를 둘러싼 과거 논란도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치적 선택을 둘러싼 배신자 프레임이 당내에서 재소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 등이 관련 발언을 해명하거나 바로잡으려 나섰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몰랐던 사람들까지 과거 논란을 알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관계는 당시 기사와 당사자의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하지만 선거 캠페인에서 부정적 의혹을 방어하려다 그 의혹 자체를 더 널리 퍼뜨리는 현상은 흔히 나타납니다. 김민석 측이 정청래를 반명으로 자신을 친명으로 규정하려 할수록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김민석 역시 과거 여러 정치적 선택을 했고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한 뒤 다시 핵심 권력으로 복귀했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배신자로 몰아붙이려다가 자신의 정치 이력이 더 깊이 검증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유승민과 한동훈에게 배신자 이미지가 오래 남았던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번 형성된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청래를 향한 공격 방식도 효과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야당의 지지율이 뒤지는 상황을 거론하며 정청래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방송은 민주당 지지율이 전당대회 효과로 소폭 상승한 반면 이재명 대통령 개인 지지율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정청래 한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김민석은 최근까지 정부의 핵심 직책을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정책 실패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위치도 아닙니다. 이런 공격은 오히려 정청래에게 동정론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책임을 정청래에게 넘기고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도 정청래를 공격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당원들은 정청래를 기득권에 맞서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소 취소 논란, 부동산 문제, 증시와 연기금 문제 등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 쌓이는 상황에서 전직 총리가 당의 책임을 넘기는 모습으로 비치면 역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1차전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친명계와의 공천 갈등이 시작되고 서울시장 선거가 그 갈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 당권 싸움은 낙선 책임론과 지도부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계획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공천이 걸린 정당 내부 경쟁이 선거가 끝난 뒤 더 거칠어지는 사례는 낯설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언론이 장동혁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한동훈만 바라봐서는 국민의힘 내부 현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동훈의 토론회에서 확인된 제한된 외연, 올림픽공원에서 드러난 장동혁의 현장 지지, 당원과 기존 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한꺼번에 쌓이면서 언론도 보도 방향을 조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진짜 반성인지 새로운 권력에 올라타기 위한 이동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진짜 반성이라면 한동훈에게 적용하지 않았던 기준을 장동혁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언론이라면 당대표 한 사람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 원내 권력을 장기간 쥐고 있는 기득권 의원들도 감시해야 합니다. 진짜 개혁을 말하려면 회의실에서 개혁을 외치는 사람과 시민들 속에서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는 사람을 같은 눈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보수 진영의 재편은 한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선출된 지도부가 정해진 절차 안에서 책임 있게 일하도록 하며 잘못이 있다면 명확한 증거와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언론도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에게는 예외를 주고 싫어하는 정치인에게는 제도를 들이대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한동훈이든 장동혁이든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동시에 법치의 안전장치가 무너지는 문제를 정파적 유불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편에게 유리한 수사 종결 구조는 내일 권력이 바뀌었을 때 우리 편을 겨눌 수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은 상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역시 누가 이기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경쟁이 국가 정책과 선거,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한동훈을 버리고 장동혁을 선택하자는 말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당원의 선택과 법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타난 언론의 변화가 진짜 반성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권력 이동이라고 보십니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흐름을 끝까지 함께 추적해 주십시오.